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아주 요즘 뜨거운 주제를 다룰 건데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왕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을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놓고 다 끝나고 나는데 전부 다 깐부치킨 얘기밖에 안 하던데. 네, 아무튼 뭐 그거 말고도 한국에 26만 장 GPU를 준다. 너 진짜 고맙지 않니? 그렇게 하고 갔잖아요. 주긴 뭘 줘, 파는 거지. 팔았다. 팔았는데 너 정말 고맙다.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을 하고 갔다.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한꺼풀만 벗기면 잘 모르겠어서. 나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다 줄 서서 받아가고 있고 이미 생산된 건 주인이 있다면서요. 번호표 다 뽑고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번호표는 그러니까 26만 장을 누구 앞으로 새치기를 해준다는 거야? 아 누구를 제낄 거냐? 아니 그냥 다 코리아 다음에 줄 서라고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고마울 게 하나도 없고 얘 빼고 코리아를 앞에다 껴준 거라면 좀 고마운데 우리는 고마운데 얘네들은 뭐야? 누구지?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예. 뭐 아무튼 이런 주제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26만 장 앞에 또 누구를 또 껴놔도 우리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건 믿어도 되는 거야? 의심 가득한 2%의 의혹 제기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네.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교수님 또 새로 모시는 IT 전문 매체인 피쿨의 이태호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호입니다. 네. 피쿨은 IT만 쭉 쓰시는 모양이에요. 예, 테크 쪽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랑 일본의 이제 소식을 영어로 전하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예, 영어로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좀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한테 네. 우리 소식을 영어로 보내고.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유료로 국내 독자를 대상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해외 소식을 전하는 주로 뭐 실적 어닝콜을 듣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CES나 아니면은 비바텍이나 아니면 웹서밋 같은 행사에 가서 예 현장을 취재해서 쓰는데 저 다음 주에 그래서 포르투갈 갑니다. 웹서밋 때문에. 특이한 양반이에요. 보통은 이제 미국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태호 대표는 미국보다는 거의 프랑스, 뭐 아니면은 뭐 유럽 이런 쪽 많이 가는데 또 저 같아도 뭐 그쪽으로 가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이번에 CES 또 혁신상 심사위원은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글로벌로는 이제 이것저것 좀 많이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고 네, 그렇습니다. 기사는 유료로 파시나요? 기사는 유료로 구독 베이스로 팔고 있습니다. 광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네. 네, 일종의 독립 매체라고 보시면 진정한 됩니다. 언론이죠. 진정한 언론이. 감사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많이 등록해 주시고. 네. 엔비디아 또 전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6만 장을 예. 어떻게 빼주겠다는 겁니까? 새치기해서? 새치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젠슨왕 기자회견을 갔고 네. 젠슨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대한민국 정부 5만 장, 그리고 삼성전자 5만 장,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 5만 장, SK 하이닉스와 텔레콤 5만 장, 그리고 네이버 6만 장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언제까지 준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시기는 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을 단 게 AI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전기 얘기를 했고요. 그 현장에서 젠슨왕이 전기 캐파가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 GPU를 구동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되면 최대한 빨리 우리는 한국에게 26만 장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게 이제 젠슨이 정확하게 한 말이었어요. 약속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니들이 그걸 만들면 우리도 준비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뭐 일단 그 엔비디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헌정 영상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가 공식 뉴스룸을 통해서 그 보도 자료를 3개 내진 4개 정도 냈어요. 이번에 26만 장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엔비디아의 투자자 관점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공시하거나 이런 그 시장에 대한 신뢰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기업들이 갖춰놓으면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데 네.
주세요 할 때는 못 준다면서요. 지금은 다 줄 서고 있다면서요. 엔비디아한테. 그렇죠. 근데 예. 못 주는데 어떻게 주죠? 그럼 누군가 순서를 바꿔치기 해준다는 건데 그 그건 말은 아무나 고객을 그렇게 막 바꿔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그 제가 생각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마도 디테일하게 나갈 때는 뒤에 있는 계약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뭐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원래 계약분을 못 채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우선순위에서 앞서 주겠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면은 단계별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뭐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은 저는 엔비디아가 갑이라고 봐요. 엔비디아가 갑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회장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믿고 일단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오히려 이 26만 장에 대한 의미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GPU가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냐라는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었거든요. 제가 이제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이 26만 장에 대한 의미를 되게 함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GPU가 뭐 너무 이렇게 뭐 거품 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이제 인프라 이제 꽉 찬 거 아니야 그러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아직도 사람들은 여전히 GPU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총괄이 이런 얘기를 최근 한 뉴스가 재밌더라고요. 자기의 본업은 GPU 구걸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이 2020년부터 계속 스타트업들을 하려고 GPU 구걸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모자라.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AI 버블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암호화폐하는 데도 안 줬으면 좋겠고 자기네들 GPU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오픈 AI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실은 이 우리나라의 에이펙 때문에 좀 이제 약간 묻힌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공익기업 전환 합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오픈 AI는 아시겠지만 비영리여서 투자를 받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속 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딜을 하고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원래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뭔가 오픈 AI가 도달하면 그러면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폐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AGI를 하더라도 오픈 AI에 대한 권한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는 겁니다. 여전히.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구조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오픈 AI의 그 위에 공익 기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실제로 지분이 26%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7%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컨트롤을 하는 곳보다 지분을 1% 더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주 노릇을 할 거다. 네, 대주주 노릇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오픈 AI가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론은 다 이제 인프라 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픈 AI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의 형태를 전환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한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의 비전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업무나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용 AGI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AI가 엄청나게 지금 과학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2026년까지 오토메이티드 AI인데 이게 뭐냐면 이 리서치 영역에서 인턴 수준의 연구원이 2026년이면 완성이 되고 그리고 2028년 정도가 되면 완전한 AI 리서처, 그러니까는 박사급, 석사급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 거다.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체인 오브 소트.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AI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기본적으로 초반에 학습하는 거랑 학습한 내용을 갖고 응용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추론 쪽. 근데 이 뒤쪽에 체인 오브 소트가는 추론하는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얘가 공부를 더 잘하고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거 하려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오픈 AI의 그 인프라가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팅 리소스가 33기가와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조 4천억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이걸로 모자르고 앞으로 우리가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리소스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1기가와트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오라클하고 오픈 AI가 텍사스 에빌론의 스타게이트 1이라고 엄청 큰 데이터 센터시잖아요. 예. 그게 1기가와트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걸 일주일에 하나씩 줘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네. 왜 필요해요? 지금 네. 전 세계에서 생산된 문서는 이미 다 학습해서 오히려 데이터가 중요하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또 학습이 더 필요하다 하니 왜 말이 바뀌냐? 아, 헷갈리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가 학습, 추론 이렇게 나눠서 되게 네. 어려운데 역으로 추론이라는 말도 공부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학습이라는 건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예를- 보기 전에? 네,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얘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시험을 보면서도 계속 뭔가 시험에 대한 방법도 익히고 음. 노하우도 익히고 내용을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추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학습인 거예요. 아, 추론도 학습이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서비스를 하고 나서 하는 행동들을 다 이제 인퍼런스라고 보통 표현을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부르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왜 그 GPU가 많이 필요해지느냐? 최근에 오픈 AI의 어떤 인터뷰가 디인포메이션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오픈 AI 임원이 AI 칩에 대한 끝없는 열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방식이. 예전에는 지금 그 이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GPU를 초반에 서비스 하기 전에 예.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시켜놔. 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요. 사람 만들어.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중간에 업데이트는 못하지 심지어. 업데이트는 못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멈추거나 버전업할 때 엄청나게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제는 생각을 하는 단계들을 노하우처럼 이제 조금씩 보는 거예요. 아, 얘를 그냥 쉬고 공부시키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얘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 얘가 좀 요령이 익히거나 방법을 아니까 얘를 멈춰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도 시키면서 주경 야독을 시킨다고. 일종의 그런 거죠. 공부도 시키고 시험도 네. 보고. 네. 아. 예전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기에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블랙웰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추론을 되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H100이나 H200 이렇게 예전 것들 쓸 때 A100 쓸 때는 얘는 학습, 그러니까 전에 공부만 해. 공부만. 공부하는 거 되게 잘해요. 꺼내는 건 잘 못하고. 네, 꺼낸 다음에 얘를 같이 공부시킬 때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아. 근데 요즘에 칩이 블랙엘이 우리가 이번에 하기로 한 65만 장 예. 블랙엘은 추론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경 야독을 시켜도 뒤에서도 꽤 잘해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효율이 얘가. 높아진 거예요. 추론 아. 효율이. 왜냐하면 원래는 처음에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리 공부를 시키면 이 미리 공부시킨 녀석을 잘만 써도 충분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미리 공부시킨 애들이 다 똑똑해지니까 그 그 다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더 좋은 걸 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아. 추론이라는 쪽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사람들이 그럼 추론을 더 잘하는 것도 좀 만들면 좋겠네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나오는 이제 블랙웰이라고 하는 녀석이 추론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서비스를 하면서도 얘가 익혀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칩을 도입을 하고 하나씩 되니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오픈 AI가 무슨 말을 하냐면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진다. 추론하고 학습하고. 네,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얘가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똑똑이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줘야 돼. 공부하고 GPU 를 학습하고 시험 보고 학습하고 시험 보고 학습하고. 네, GPU를 계속 써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어느 수준이야? 아까 말한 대로 야 우리 일주일에 한 옛날에 2년치 했던 거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야 돼. 그 정도면 얘는 계속 똑똑해질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에 있는 이 GPU가 성능이 좋아지고 예. 능력이 좋아지니까 이거를 갖고 같이 응용하면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림들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이따가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예. 로봇을 우리가 피지컬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 피지컬 AI에서도
실제로 이 GPU에서 이 추론 영역이 되게 필요한 게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로봇 스타트업 계시는 분들도 좀 여쭤보고 확인을 한 건데 실제로 중국에서 유니트리 같은 로봇 우리가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봇이 실제 전시장에 가보면 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면서요. 뒤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고. 네, 실제로 그거 우리가 보면은 막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얘가 직접 막 움직이는 거 같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얘가 뒤에서 킬킬거리면서 누군가가 막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녀석이 양상될 때는 마치 아까 AI 모델이 학습하고 나온 것처럼 이 로봇은 딱 기본적인 동작만 할 줄 알게 나온 거예요. 일단. 예. 근데 이 녀석이 그것만 배운 거야. 이 공간에서 뭐를 하려면 아까 말한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을 시켜줘야 돼요. 예.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중국에선 그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도 실제 공장에서 쓰려면 얘를 또 이 GPU 학습시켜야 같은 돼. 걸 갖고 추론이라,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이 서비스를 위해서 얘를 한 번 더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이 블랙헬이 그래서 또 필요해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요즘 에이전트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이전트 AI는 생각해 보면 일을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녀석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에이전트 AI 구조일 때랑 그냥 우리가 챗GPT를 쓸 때랑 어떤 게 GPU를 더 많이 먹을까? 에이전트하고 그냥 챗GPT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일을 시켰을 때 일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 뿅 쓰는 거랑 에이전트가 덜 쓰겠죠. 에이전트가 덜 쓴다. 왜? 왜? 덜 쓴다. 왜 그럴까요? 아니 더 많이 쓸까?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씁니까? 예. 왠지 좀 전문화돼 있어서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이미 약간 내재화돼 있는 게 있어서 좀 일을 간편하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거랑 일을 만약에 그 일을 5사람이 나눠서 전문화를 한다. 그러면 어디게 리소스 비용이 많이 들까요? 인건비나 이런 걸 생각하면 5사람 많이 5사람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이전틱 AI라는 게 결국에는 팀장 같은 AI가 하나 있고 거기서 각자의 협업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물은 조금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데 인프라의 관점으로 보면 네, 뭐가 많이 든다. 네,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사무실도 넓어야 되고 그렇죠, 5명은 그렇죠. 써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방금 이태호 대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AI 쪽에서 또 하나의 시장이 B2B 영역이거든요. 예. 근데 그 B2B 영역에서 제가 오늘 또 그 최태원 회장이 그 AI 서밋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클로드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말한 엔트로피. 엔트로피 클로드의 매출의 80%가 B2B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솔루션이 됐다는 거죠. 그런 B2B를 잘하는 엔트로픽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이제 하나 냈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데 예.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 에이전트라는 게 되면 얘가 한 단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AI가 가운데에 에이전트 이제 리드가 있죠. 팀장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일들을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나눠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능이 단일 에이전트 대비해서 성능은 90% 정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AI 하나 쓰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토큰을 15배를 쓴다고 합니다. 15배. 와. 예. 그러니까 일반 대비해서 단일 에이전트, 그러니까 하나의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할 때는 토큰을 4배 쓰는데 예. 아까처럼 팀처럼 해서 여러 사람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퀄리티는 90% 정도 좋아지는데 좋아지는데 토큰은 15배를 쓴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면 그만큼 GPU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연구를 하는 이 지금 클로드에서는 이제 엔트로픽에서는 지금 너무 오히려 과소평가된 거다. 에이전트를 쓰면 쓸수록 네. 앞으로 쓸 게 엄청 많다. 네. 지금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것도 아니다. 네. 이 말이에요? 에이전트라는 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부산 가는 기차표가 제일 늦은 시간이 몇 시야라고 물어보면 몇 시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그게 이제 우리 그동안 쓰던 인공지능이고 네. 너 이것까지 코레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예 예매까지 해줘. 라고 하면 하는 게 그게 에이전트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 9시에 기차 탈 거야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예매까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예매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빈칸까지 나눠서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예약해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맥락을 듣고 예약까지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스스로 생각해서 단계별로 쭉쭉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보면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에이전트죠.
시키지도 그럼 않았는데. 지금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기도 하겠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AI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네. 지난번에도 그 제가 이제 언더스탠드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본 게 그 최근에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HBF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도 나왔던 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 얘기하고 예, SSD 메모리 얘기했던 이유가 얘네가 이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서 내 맥락을 알고 먼저 제안을 하고 먼저 말을 걸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으면은 나 여행 갈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이제 그러면은 티켓팅까지 해드릴게요도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해드릴까요이지만.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대로 그 팀으로 이뤄서 에이전트가 팀으로 이뤄서 근데 토큰이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 프로가 나 마음이 쓸쓸한데 부산 날씨가 어떨까라고 물어봤는데 한 놈은 날씨 알아보고 있고 한 놈은 기차표 알아보고 있고 한 놈은 뭐 이 프로니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있고 그걸 다 쓰느라고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 내가 예상해야 되니까 네. 온갖 걸 경우의 수를 다 네. 자기들이 돌려보고 있다 뒤에서.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광고가 주력 그 BM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이 검색했던 거를 광고를 보여줬다면 예. 이제 AI가 뒤에서 알아서 이 사람은 뭐 아이폰을 검색해봤으면 아예 뭐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은 에어팟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게 지금 상품을 바꾸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광고율이 올라갔다고 이번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에서의 포인트는 그거를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 있는 거예요. 팀장이. 팀장이. 네, 팀장이 있어. 지금 우리 이 프로님 기분이 안 좋아. 어. 어떡하지? 라고 이제 팀장이 생각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의 팀장, 실장이 있다. 네, 너가 다시 에이전트 팀장이 리드 팀장이 있어서 예.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야 스케줄 알아봐. 그럼 스케줄 알아보는 에이전트한테 시키고 예. 야 날씨 알아봐. 그럼 날씨 알아보는 에이전트한테 시키고 그렇게 각자 일을 줘야 되니까 예. 워크로드로 치면 워크로드가 한 단계 생긴 거죠. 그럼 그렇지. 네. 안 시키는 짓 좀 해야 되니까 더 힘들겠지. 그렇죠. 그럼 시키는 로드도 있고, 그쵸. 실제로 실행하는 로드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럼 그걸 또 취합을 해가지고 취합하는 로드도 네, 있고.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프로님한테 잘 맞게 포장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런 리소스 모든 많이 과정들이, 들겠네. 예, 토큰인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퀄리티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토큰은 많이 쓰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기술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엄청 많이 들겠죠. 쓸데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시킨 짓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열차표 제일 늦게 와야 되는데 그 몇 시에 있어? 하면 밤 1시 반입니다라고 얘기 듣는 거 하고 그러면 500원 내면 되는데 조금 성능 좋고 눈치 빠른 에이전트를 쓰면 그거 지가 다 예매도 해놓고 뭐 준비도 하고 있고 근데 결국 시키지도 않은 일 가끔씩 하고 그러면 뭐 2만 원이 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싼 거 쓰지 지금 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 그 사람들이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 빅테크들이 쓰는 돈이 결국은 우리가 지불할 돈이잖아요 미래에 근데 저렇게 많은 GPU에 대한 비용을 쓰겠느냐? 우리가 비용 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또 얘기하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네. 예. 여행에 그렇게 쓴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런데 똑같은 에이전트를 갖고 어. 만약에 내가 법률 대리인을 대신한다. 어. 그래서 가치가 높아진다. 어차피 이들은 토큰을 쓰는 건 데이터를 뽑아낼 때 주문을 하는 거든 어떤 법률 상담을 하는 거든 토큰의 절대적인 가격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게 B2B로 가느냐도 거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뭐냐면 이 AI 회사들은 엔진을 계속 만들고 있고 토큰의 가격은 계속 낮추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사용자가 그냥 쓰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본 회사들이 야 그럼 같은 토큰이면 그 토큰을 어디다가 써야 가치가 올라갈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오늘 되게 또 어젠가 되게 재밌는 그 하나의 이 변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 몇 월 며칠이래 10월 29일 날 예. 오픈 AI의 이용 정책이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챗GPT가 더 이상 의료, 법률, 금융 관련 조언을 안 하게 바뀌었습니다. 엥? 왜? 저거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정책에서 더 이상 약품명이나 복용량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나 안 매수 한다. 매도 조언 직접 안 안 하고요. 하고? 예, 법률 상담 안 한다? 법률 상담할 때 이런 거 직접 하는 지시를 안 하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에 대한 강화도 있고 두 번째는 법적인 책임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가 소송 위험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가 일반적인 언론의 해석인데요. 예. 중요한 건 그러면 이런 걸 해줄 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 장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오픈 AI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개인 말고 B2B 기업들 중에 토큰을 가장 많이 쓰는 순위를 매긴 거거든요. 그래 듀오링고 네. 지난번에 해주신 맞아요. 얘기. 근데 여기서 23등으로 있는 애가 할비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 예. 뭐예요? 하비? 합의가 뭐냐면 법률 AI입니다. 법률 AI. 아. 예, 그래서 이 법률 AI를 하는 합의라는 회사가 예. 보시면 이미 변호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연간 240% 성장하면서 AM로 100개 중에 34개 로펌이 이걸 쓰고 있어요. 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오픈 AI는 우리는 엔진하고 토큰을 싸게 줄 테니까 전문 B2B 기업들이 너네가 법적인 책임을 갖고 데이터를 리거 서비스에, 갖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토큰에 맞는 가격을 만들어봐라는 이 정책들이 가는 거예요. B2B로 비즈니스를 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다 했는데 아.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뭐 여러 이슈도 걸리고 소송도 예, 문제도 예, 걸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아. 엔진만 할게. 그러고 데이터는 너네가 알아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PU 이번에 갖고 온 되게 중요한 게 아마 향후에는 이런 글로벌 언어 모델들이 이제 일반적인 답변만 하고 예. 엣지 있는 대화나 엣지 있는 데이터는 각자의 기업이 뭔가를 가지고 추론시키거나 학습시켜야 될 확률이 올라갈 거야. 돈 되는 콘텐츠는 각자 사러 다녀야 된다. 그렇죠. 그걸 오픈 AI가 한꺼번에 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할비가 그걸 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특화된 서비스로 7만 명 넘는 변호사가 쓰기도 하고 예. 비슷하게 또 미국의 오픈 에비던스라는 회사도 요즘 유행인데 예. 오픈 에비던스 역시도 미국 의사의 3분의 1이 11개월 만에 쓰고 있거든요. 의사도 찾아봐야지.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아까처럼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0원 더 내고 여행 거냐. 티켓을 할 거냐는 안 하겠지만 이거는 500원 더 내고 적극적으로 네가 아는 걸 전부 다 쏟아내봐. 쓰겠죠.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산업이 확실히 좀 빠른 시간에 좀 성숙해지는구나. 그리고 성숙을 해지면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의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에 왜 우리는 지금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엘에 열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은 제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직관적으로 할까에다가 여기 들어오기 딱 30분 전에 제가 SOS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여기 또 저희 많이 나오신 A로봇 어. 황재선 박사님 그죠? 그 한재선 박사님 말고 엄윤설 대표님께 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이랬는데 대표님이 어제 딱 만드신 영상이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뭐냐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일단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네. 로봇이 네. 아까 그냥 양상될 때는 얘가 그냥 걷는 건 아는데 뭐 예를 들면 뭘 집어야 될 거 이런 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걔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학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의 영역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얘를 처음엔 어떻게 시킨 거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 이걸 우리가 GPU가 옛날 건 A100, H100, 그 다음에 이번에 블랙웰 B200이잖아요. 얘네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300건의 데이터로 물 따르는 거를 A100으로 30시간 학습시켰을 때 네.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면- 처음에는 300건 네, 물 따르는 A100으로 일단 A100으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나옵니다. 저렇게 VR 기기 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물을 따르는 걸 이렇게 해요. 하나씩 한 번씩 한 예. 번. 300건에 300건. 그렇죠. 그러면 300번 한 게 저렇게 아이삭 그루트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 데이터를 A100이라는 그 GPU 옛날 칩으로 30시간을 학습을 시키면 로봇이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팔을 떨어요. 그죠? 왜 이렇게 손을 떨죠. 떨어? 네. 따르긴 따르는데 좀 떠네. 네. 얘가. 저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00건 학습시키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칩이 A100이라는 겁니다. A100. A100으로 30시간을 해서 300건을 하면 저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칩이라고 할 수 있는
H백. 예, H백으로 아까는 시간을 보시면 30시간 학습했잖아요. 예. 이번엔 H백으로 20시간 학습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실제 데이터는 60건이에요. 60건을 그거밖에 안 갖고, 해?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 월드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넣게 되면 얘가 이 60건을 갖고 생성을 하거든요. 지온차. 예. 그래서 생성을 3,000건을 해요. 증강은. 예. 그래서 그걸 갖고 20시간 학습을 해서 픽앤플레이스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간을 하여튼 20시간 걸린 거네. 예, H백으로 해서 시간이 줄었어요. 실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얘가 자연스럽죠. 아까랑 다르게. 오. 잡아서 그렇죠. 이렇게 살짝 떨긴 예, 해. 약간 떨리긴 해도 아까보단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블랙웰 예. 그죠? 이것까지는 이제 하셨었는데 이게 예. 어제 밤에 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데이터가 15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성도 안 시켰어요. 예. 150개고 그 블랙웰 4장 연결해서 음. 단 6시간 정도 학습을 한 거예요. 6시간. 6시간? 예. 6시간 정도 추론을 했는데 얘가 보시는 것처럼 양손으로 이렇게 픽앤플레이스도 아니고 왼손에 있다가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떨어뜨리잖아요. 예. 저런 거를 아. 6시간 만에 하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아. 저게 이제 블랙인 거죠. 예. 이야. 6시간 학습하고 저게 되는 거예요? 네, 6시간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하고 나서 저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그러면 우리에게 칩이 만약에- 좋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렇죠. 칩이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블랙엘이 우리에게 65만 장이 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로봇들을 학습해서 현장에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A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런 그 로봇들이 공장에서 쓸 수 있게 지금 예약 판매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판을 왜 받는지 들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나온 로봇은 이제 사더라도 사용자가 추론을 시켜야 되니까 일반 예를 들면은 개발자가 없거나 인프라가 없는 데는 가져와도 리모컨으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못 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예약을 받은 데들한테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추론을 시켜서 내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기계가 로봇이 만약에 100대, 200대, 300대를 판다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6시간씩 학습을 시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했던 블랙엘이 우리에게 더 있다. 스타트업들이 이런 걸 더 많이 갖고 있다. 라고 하면 로봇 한 대를 출하시키는데 시간 빨라지네. 네, 지금 6시간인데 2시간 안에 막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산업에 쭉쭉쭉쭉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언어 모델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블랙엘이 왜 지금 다 모든 그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에 다 AI 팩토리 공장 얘기하고 정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그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 얘기를 하는지 음.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이. 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언어 모델하고는 다른 데 쓰는 거다 이제. 그 로봇을 그럼 훈련시킬 때는 일단 훈련시킬 때는 GPU가 필요할 텐데 예. 훈련이 다 되면 너 이리 와봐. 이마 벌려. 쉽게 칩 갖고 와. 이 칩을 500개를 복사해서 이제 로봇한테 꽂아주면 그 500명의 로봇이 다 완벽하게 학습이 띵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하면서 배우는 출하할 거겠지. 때마다 가르쳐서 내보내고 가르쳐서 내보내고 하나하나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가 최근에 보면은 이 뇌들을 공유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공장하고 B라는 공장에 이제 테이블도 다룰 수 있고 위치도 다룰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학습해야지, 네, 또 거기에 학습. 맞는 추론들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면 예전보단 빠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항상 그만큼의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또 비용이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국 로봇이 싸게 나오는 이유가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딱 서 있는 수준인데 이걸 이제 또 쓰려면은 학습시켜야 그러니까 추론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할 때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하는 GPU들 최신 GPU들이 많이 필요해진다. 여전히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곳 한 곳에 들어가려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아닌 거죠, 이거. 예. 예를 들면은 언더스탠딩 이 스튜디오 안에 로봇이 움직일 때랑 얘가 저 위에서 움직일 때랑 공간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어떤 범용 회사에서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로봇이 요게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핏이 안 맞는 거예요. 하면서 학습을 또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어. 그러면 결국 그런 거 할 때 다 GPU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럴 때 GPU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라 생산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공공에서 GPU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스타트업들한테 GPU를 준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빅테크들이 못하는 그런 특히나 우리나라 제조에 강한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진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그걸 이제 뭔가 클라우드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다. 형태들이 있죠. 통신망이 5G로 바뀌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3G에서 5G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마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장 장치가 늘어나고 그 CPU 그러니까 과거 컴퓨터에서 CPU나 뭐 이런 게 바뀔수록 전혀 새로운 게 되는 것처럼 GPU가 발전하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화되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한테 언제 올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GPU? 우리가 원하는 대로 26만 장이 왔다. 내일 당장 올 거냐 과연. 그죠?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룹별로 이걸 나눠서 쓰잖아요. 예. 그럼 기업별로 네. 어떤 데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나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인터뷰 때 좀 얘기들이 나온 게 있다고 그래서 예, 대표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컴퓨팅을 활용해서 그 쿠리소랑 쿠다 X 통해 가지고 이제 미세 공정이나 회로 왜곡하는 거를 좀 잡아내는 역할을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가 20배 빨라지고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 공정이나 아니면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걸 더 효율화할 수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AI 모빌리티랑 그리고 옴니버스라고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 가지고 공장용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 그리고 로보틱스 영역 그리고 아까 지금 초반에 얘기했던 에이전트 AI를 도입하게 되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소버린 AI 그리고 그 똑같이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한 공정 그리고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네이버 관련된 게 좀 흥미로웠는데 젠슨 왕은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잘하는 사업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고 거기서 뭔가 이제 우리 말을 기반으로 한 좀 강력한 AI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등, 2등은 다른 미국 건가 미국 보지? 거예요? 어. 네, 근데 1등, 2등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third largest large 1등은 language 오픈 모델이요. AI, 2등은 제미나인가 보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3등이 무슨 의미였어요? 네. 그렇죠. 압도적 격차의 3등이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3등권에서는 이제 제일 잘하니까.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러니까 초반이라 우리가 그럼 손 놓고 있고 우리는 그냥 오픈 AI가만 써.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맞아요. 예, 결국에는 이게 저기 뭐야 AI라는 것도 문화 주권과 관련된 거고 한국어 예. 콘텐츠는 한국인이 제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 GPU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기업에도 들어가지만 예. 결국에는 산업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도 젠슨왕이 그 얘기 했지만 그럼 이거 가져오려면 우리 뭐 준비돼 있어야 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력이든 인프라든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가들이 관련돼들이 엄청 막 움직이고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일 큰 게 전력이겠죠, 전력. 그리고 전력하고 냉각, 인프라 쪽.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지금 GPU 5만 장만 추가돼도 전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이 GPU들 연결한 인피니 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좀 사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근 이제 이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GPU들을 병렬로 연결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갖춰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린 저런 데이터 센터 큰 걸 대규모로 만들어 본 적도 없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장을 줬는데 예. 그 5만 장을 5만 장, 난 5만 장, 1000장밖에 안 해봤는데. 그렇죠. 근데 그 5만 장을 정말로 다 핸들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전기뿐만 아니라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키워져 있느냐. 연결하는 노하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전기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거 다 오면 야 전기가 지금 저거 무슨 전기로 돌릴래? 그런 얘기는 뭐 금방 이해가 가는데 네. 연결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그냥 500장을 연결하던 걸 5만 장을 연결하면 더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닌가 보죠.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갔었거든요. 예. 근데 광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때 이제 광주 MBC랑 뭘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몇 억짜리 쫙 올라가 있는 H백 보고 막 이거 얼마입니다 막 이러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예. 나올라는데 그 담당자가 필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 뒤에 케이블 연결한 것들을 예. 현장에서 다 지우라는 거예요. 오. 왜? 그게 자기네 완전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그게 노하우라고? 네, 그게 노하우라서. 케이블을 이렇게 꼽느냐 이렇게 꼽느냐 이런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치면 도로 만드는-거나 도로 교통을 어떻게 하면 이게 덜 막히게 할까라는 거랑 좀 비슷한 예술의 좀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분야들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5만 장이 있더라도 예. 5만 장을 한 번에 다 쓸 거냐? 아니면은 뭔가 세이브하는 운영 전략 뭐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제가 저 첫 직장이 KT라는 회사였는데 예. 거기도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에 프로덕트 아하. 마케팅 매니저였는데 그때. 근데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추운 데다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그냥 심해 바다에다가 빠뜨린다는 그런 게 나오는 게 결국 열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치 어떤 거냐면 서울 제주 왕복하는 보잉 737 운영하던 항공사가 갑자기 뉴욕까지 16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내식도 넣어야 되고 뭐 파일럿이나 그 승무원이나 이걸 어떻게 배치할지 되는 것처럼 그 엄청난 양의 GPU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걸 과연 우리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젠슨왕이 또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AI 팩토리를 여기에 구축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에 구축하는 건. 그리고 물론 뭐 우리나라에 대한 립 서비스일 수 있는데 여기가 주요 경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테키한 회사, 그러니까 테크 중심 국가이기도 한데 리저널 AI 허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의,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아니면 아시아의 AI 허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글로벌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는 아니면 인근 국가에 있는 스타트업들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허브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저 궁금한 게 예. 물론 와서 뭐 그 젠슨왕이 와서 깐부도 먹어주고 네. 깐부 치킨도 먹고 GPU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고맙죠. 막 네. 허그하고 네. 다 좋은데 네. 젠슨왕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시장입니까? 나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쇼맨십인지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었겠으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시장이 매우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야 이게 지금 다 말이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요청했다고 해서 그래도 요청했으니까 예쁘니까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는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국가를 보는 거라기보다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잃어버린 시장에 대한 회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권 경쟁입니다. 엔비디아가 몇 년 전에 수출 규제하기 전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몇 %였을 것 같으세요? 중국 시장 점유율? 예. 모르겠어요. 95%입니다. 와. 근데 지금 0이에요. 제로. 예. 완전 다 뺏겼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6월에 그 컴퓨텍스 기자회견 갔을 때 약간 미국 정부에 대한 성토 대회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발 좀 수출 규제 좀 풀어달라. 우리 좀 자유롭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 우리가 안 먹으면 이거 화웨이나 중국 애들이 다 먹어. 왜냐면은 뭐 딥시크나 QN이나 뭐 마누스 AI나 이런 그 중국의 AI들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그 0%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수출기를 최근에 H20를 풀었잖아요. 예. H20을. 예.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엔비디아 제품을 못 사게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백도어 패권 있다고? 경쟁인 걸 아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젠슨왕의 국적이 되게 엉뚱한 질문이지만 어디죠? 대만. 아니 미국. 미국인입니다. 대만계 미국인. 예, 근데 마치 마사요시 손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일본인인 것처럼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본토 출신 집안의 대만에서 이민을 간 사람이면 뼛속까지 미국인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터뷰나 아니면 계속했던 말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젠슨왕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패권을 잡는 그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전 세계 표준 AI 표준의 80%를 차지하면 그건 아주 훌륭한 결과다. 근데 그게 20%밖에 안 되면은 되게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한국에서 했어요. 예. 예, 그 얘기인즉 뭐냐면은 지금 AI 패권, 그러니까 미국은 플랫폼을 이제까지 놓친 적이 없는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하는 걸 보면은 오픈 소스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딥시크나 QN 같은 거를 뭐 서방에 있는 회사들도 오픈 소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가는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국은 패권을 가지고 가던 국가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되게 친한 국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중국하고도 되게 관계가 중요한 국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AI를 엔비디아의 AI를 갖다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 중심으로 예. 이 패권으로 돌아가는 예. 하여튼 이 예, 시스템 이 다른 것 넘보지 말고 그냥 이 안에서 놀아. 네, 우리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놀아라. 대신 우리가 밀어줄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공급한 나라들이 다 서방 국가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이건 제2의 패권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의 일부다. 그 관점에서 이식만장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GPU에 대체품이 있어요? 대체제가 있어야 경쟁을 할 텐데. AMD. 뭐 AMD, 인텔 만든다고는 하고 그러고 이번에 화웨이 칭찬도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중국 기자가 화웨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화웨이 칭찬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기는 하겠죠. 예. 예. 하지만 어찌 됐건 그 옛날 인터넷 시대 2000년대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 그 인터넷에 대한 장비를 시스코가 처음에 만들었지만 나중에 네. 뭐 주니퍼나 다양한 벤더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엔비디아의 제국이 10년 이상 갈까요? 저는 누군가 또 새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은 보통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들어오더라도 네. 그게 당장 들어올 거냐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네.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GPU를 가졌을 때 이제 많은 사람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AMD나 이런 데가 축축 올라와서 굳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필요 없어지면은 이거 오히려 막 계약이 물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당장 피지컬 AI를 해서 로봇을 갖고 키워야 되고 그런 데서 오히려 우리가 차별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1년 후, 2년 후가 아니라 당장 지금 뭔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의 대체제가 지금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뭐 5년 뒤 뭐 이럴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번에도 또 제가 이제 하정우 수석이 얘기한 것들 예. 좀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도 최근에 추론형 AI 뭐 퓨리오사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픈 AI 들어오면 걔네 그쪽에 대한 투자나 그쪽 서비스는 그러면은 우리 팽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예.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는 이런 인퍼런스 칩들이 당장 완성이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완성이 됐을 때 오히려 지금의 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덕분에 뒤쪽에서 좀 더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의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뭐 좋은 약속 하나가 생겼다라고 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그 다 감당이 될까?라는 얘기를 좀 꼭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당? 그러니까 이거 가져왔을 때 네, 그러니까 감당이 될까라는 게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근원적인 얘기. 전기.
전기 있냐 이거. 네, 전기 있냐? 네, 전기 있냐라는 게 이제 없죠.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냉정하게.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젠슨하기 그렇게 약간 좀 세게 너네 준비되면 줄게. 어차피 전기 금방 안 되잖아. 이런 맥락이 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전기가 엄청나게 큰 병목이긴 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죠? 이제 전력망이 인프라의 병목인 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도 되게 강조하지만 AWS가 우리나라에 7조 원을 더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데이터 예, 센터 같은 거 예. 짓기 위해서. 근데 지금 AWS가 집중하는 데가 인천 쪽이나 수도권 쪽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쪽에서 지금 전력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려워서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로 그 금액을 다 투자할 수 있게 전력이 될까라고 하는 이슈들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방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는 됐지만 과연 이제 어떤 만큼 빨리 올라올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젠슨왕이 딴소리 안 하려면 일단은 전기 쪽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크고 또 두 번째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슈인데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그러면 님비 현상이 좀 있잖아요. 님비 현상. 뭐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 좀 금방 현실적인 안 과제가 된다 저거.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방 안 되죠. 엔비디아도 대단하다. 우리가 사면 사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전기가 있는지 검사하고 팔겠다는 건 뭐. 지금 뭐 줄을 쓴다니까요. 뭐. 그럼요. 아까 봤잖아요. 그 자기 하는 일이 그 GPU 구걸이 보고 이게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시혜를 베푸는 거야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GPU 구걸이 보고더비라는데 편하게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공장을 잘 만들어도 재료가 좋아야지 좋은 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감이 좋아야지. 예. 데이터라는 게 과연 그렇게 갖춰져 있냐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건 이걸 아까 그 데이터 센터 뒤에 연결하거나 뭐 열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사람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이슈. 예. 쓸 사람이 없다? 아니면 뭐 인력이 그러니까 잘린다? 그러니까 카이스트랑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예. 이 인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다른 좋은 대학들도 많은데 예. 이 인재들이 나올 때까지는 대학교 1학년생이 나올 때까지 한 7년, 8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자체 한국인 인재들이 있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는 지금 특히 동북아시아만 놓고 봐도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으로 좋은 인재를 유치하려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제가 자꾸 일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국가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게 비자를 풀었거든요. 실제로 사카나 AI라고 최단 기간에 유니콘이 된 그 회사에 투자한 게 뭐 NTT나 KDDI나 소니나 아니면 미국의 NEA 같은 데인데 이거 창업주가 일본인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하라고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게끔 뭐 그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오픈돼 있고 더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게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JYP에서 일본인으로만 이루어진 걸그룹이 있고 예. 블랙핑크에도 태국 출신 그 리사 맞죠? 예, 리사 같은 그런 훌륭한 엔터테이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K 엔터가 그렇게 컸듯이 AI도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 생태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인구도 줄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비자를 저렇게 강화하고 그러면 이 인재가 어떻게든 뜰 거거든요. 뜨게 되면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개발한다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어차피 GNP가 아니라 GDP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AI 때문에 하여튼 직업이 없어진다. 무슨 개발자들도 이제 갈 데가 없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들도 많아서 네. 오히려 사람이 막 남아도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사실 약간 들긴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보죠. 결국 약간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배치가 바뀐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요즘 좀 재밌는 좀 기사들이 나오는 게 예. 너무 빨리 사람을 줄였다가 오히려 또 이제 아직은 공백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템퍼러리직을 뽑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말 변동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면 조금 조심스럽게 되면 소수의 천재들이 예. 여전히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산업혁명 때 방직기가 나오면서 실을 짜던 사람들은 다 이 직업을 잃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방직기로 옷감을 잘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됐듯이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뭐 교육 체제나 아니면은 그 돈을 버는 방식이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리고 반도체 그 서로 생태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을 주문하면 네. 하이닉스 메모리를 거기다 보내서. 붙여서 TSMC가 만들어서 네. 다시 엔비디아한테 보내면 엔비디아가 보내주는. 그러니까 주문 받는 사람이 엔비디아예요? 아니면 TSMC예요? 뭐 어디 엔비디아에 서버 만드는 회사예요? 슈마컴 같은 데예요? 말씀하신 그 구조가 이제 정확하게 다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제조를 이제 디자인을 하고 칩 메이킹을 하는 쪽이고 칩은 만들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제작을 하는 1차적으로는 TSMC가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H200 옆에다가 붙는 HBF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그거를 서버로 만드는 쪽은 또 다른 인프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네. 납품하면 세금 계산서를 누가 끊어줍니까? 슈마컴이 끊어줍니까? TSMC가 끊어줍니까? 엔비디아가 끊어주는 겁니까? 근데 왜 생각을 안 해봤네.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왜 다 엔비디아가 왜 하이닉스한테 네가 납품해라 마라 그러고 있죠? 자기네들도 결국 부품 납품 업체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이고요. 근데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맞아야 되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야 여기에 하이닉스 꼽아라고 하면 꼽는 데가 꼽아줄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그 TSMC에 들어가는 뭐뭐뭐도 엔비디아가 보고 있다가 야 사우디가 너희가 몇 퍼센트, 너희가 몇 퍼센트 그렇게까지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설계도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으니까. 애플이 핸드폰 만들 때 거기다가 모든 대장이 뭐 예를 들면 야 LCD 뭐 예를 들면 화면 LG 몇 프로, 삼성 몇 프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중국 회사들이 제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예. 엔비디아는 저도 그렇게 패밀리스지 않습니까? 패비 그러니까 패비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없는 사업자니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설계도를 되게 열심히 그리면 예. 그걸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는 데가 TSMC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오는 걸 막 그렇게 엔비디아 감사합니다 넙죽넙죽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역시도 하이닉스 없으면 삼성 없으면 못해요. 못 나오니까. 네, 못하고 그리고 갈수록 오히려 그런 쪽이 중요해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HBF 얘기할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건데 오히려 이제 추론칩의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 칩 자체보다 그 옆에 있는 메모리의 성능들이 중요해지니까 예. 결국 메모리를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 우리나라랑 계속적으로 친해야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관점이니까 결국 서로가 좀 의존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가보자라고 하는 그림 뭐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지 않나. 실제로 그 치맥 회동 예. 그날이 어, 그 저는 치맥 집 앞엔 못 갔고요. 예. 그 행사장은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25주년 행사였거든요. 그래픽 지포스 맞죠? 예, 지포스 25주년이었는데 그날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AI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 얘기인즉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필수적인 서로 상호간의 파트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 기회를 좀 같이 해서
한국 안에서의 좀 대규모 이번에 좀 기회들을 잡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의 규모 그리고 아마존 AWS가 정말로 그대로 한다면 예,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급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좀 으쌰으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요즘 마이크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네. 생각보다 투자가 더 지속될 것 같고 네.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디램이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걸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비스형으로 갈 때 결국엔 이제 사용자의 기억을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추론을 많이 하고 이럴 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 우리가 말하는 이 GPU도 중요하지만 그 옆쪽에 있는 메모리 그리고 SSD가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 추론에서는 네, 데이터 센터의 구매량을 보면 알거든요. 실제 그런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그런 SSD나 메모리들을 많이 구매하는 패턴들이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더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결국 그런 포인트가 많았어요. 제가 실은 잠깐 몇 개를 정리를 좀 해왔었는데 네. 잠시만요. 최태원 회장이 오늘 이제 이야기했었던 맥락 중에 흥미로웠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웠나? 네. 열심히 아까 정리를 했었는데 어디 갔죠? 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격차가 있다는 게 격차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메모리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얼마큼의 양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각보다 꽤 엄청나게 이 데이터량이 많이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더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들 짓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른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인텔, 그러니까 갑자기 엔비디아 하는데 인텔 말씀드리자면 인텔이 2주 전에 실적 발표할 때 네. 인텔 그 신임 CEO가 마치 맛집이 있으면은 그 맛집 주변에 있는 식당도 좀 잘 되는 것처럼 그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GPU나 이런 연산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들도 발주가 늘고 있어서 지금 그냥 따라서 예, 엔비디아 그래서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인텔이 주가가 그때 실적 발표하고 확 올랐던 거거든요. 투자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CPU긴 하지만 뭐 같이 움직이잖아요. 생태계라는 건 CPU가 아예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로 예. 봤을 때는 CPU는 여러 개 들어가요. 인공지능 컴퓨터. 뭐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주변에서 돌아가는 데는 CPU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허상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그 토큰 얘기 저희 안 했었죠. 그 토큰이라는 게 AI를 통해서 나온 뭐 말뭉치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25년 전에 IT 버블이 그때 꺼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터넷 회사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AI 팩토리라고 불리는 AI를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차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투입하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게 25년 전과 지금의 차이다라고 젠슨이 얘기를 했고 저는 그의 그런 주장에 좀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열심히 정리를 해왔어가지고 네. 정리한 거 두 장 보여드리면 그렇게.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최태 회장의 연설에 오늘 한 내용이 솔직히 다 있어요. 그래서 AI 수요가 폭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금 연평균 24% 정도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왜 그런가? 아까 얘기한 인퍼런스 단순 질문과 응답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하는 추론이 되니까 컴퓨터가 많이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고 B2B 영역에서 AI 도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에이전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소통하는 에이전트 때문에 늘어나고 소브린 AI 국가 단위 AI 투자 정책이 늘어난다. 각 국가별로도 다 할 거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병목이 있다.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 그리고 그 중에서 GPU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모리 대역폭이 지금 병목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를 위해서 월 생산량 2배 이상의 HBM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효율성으로 가야 되다 보니 하이닉스 관점에서는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데이터 센터의 레벨을 늘리고 AI로 AI를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삼성이나 이런 데들이 AI 팩토리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AI를 투입해서 본인들의 공정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면 결국엔 투입 대비해서 비용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AI로 AI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AI가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들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의 이 변화가 단순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주들이나 아니면은 관련 인프라주들에게 정말 큰 기회가 되겠고, 이 지금의 변화대로만 정말로 예상한다면 우리가 더 나은 뭐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태호 대표님도 최근 두어 달 사이에 예. 야 생각보다 GPU 많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메모리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끼셨어요? 여쭙는 이유는 네. 진짜로 그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됐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정말 느꼈는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투자자들이 뒤따라와서 오버하는 건지. 요즘 주가 상승이 예. 기대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뭔가 정말 예. 변화가 있어서 하이닉스가 30만 원 하다가 60만 원 된 거냐, 아니면 뭐냐, 그게 원래 60만 원 갔어야 되는 녀석인데 이상하게 계속 있었던 거냐. 최근에 그래서 한 두어 달 사이에 예.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뭐가 변화가 있냐는 거죠. 제가 주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예. 저는 주식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라서. 예. 근데 이제 저는 AI를 다 쓰거든요. 중국 거까지 다 쓰는데 그 최근에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클로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한 달 전이었나요, 소장님? 그 오픈 AI가 발표했었잖아요. 3주 전에 샘 알트만이 나와서 연례 행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iOS처럼 앱스토어 형태가 돼서 AI가 그렇게 플랫폼화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뭐 각종 트래블 테크나 아니면 캔바 같은 앱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사스 서비스가 붙는다면, 지금은 이거를 저희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결과값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더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훨씬 더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프로님 말씀의 네. 맥락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일반 사용자들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 패턴이 갈렸어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제가 좀 리포트나 논문 찾아서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른바 최근에 AI 디바이드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그냥 조금 쓰는 사람은 조금 쓰는데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될 수준으로 많이 쓰게 격차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동일 성능을 사용하는 AI의 토큰 비용은 거의 1년 단위로 10분의 1씩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예를 들면 1토큰을 쓰거나 우리가 쓸 때 1년 전에 비해서는 비용은 10분의 1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비용이 주니까 GPU 많이 뭐 옛날보다 뭐 수지 타서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그렇게 비용 장벽이 붕괴되니까, 예를 들면 앞서서 우리가 그 이제 법률하는 AI나 의사 AI 이런 데들이 한 번 질문할 때 금액이 비싸면 시도도 안 해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야 이거를 하면은 돈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큰 비용이 싸지니까 정말 극단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무료 사용자는 그냥 무료 사용자로 계속 쓰는데 그렇지 않은 정말 헤비 유저들이 생기니까 실제로 최근에 보면 전체 사용자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토큰 사용량이 4.5배 정도 늘었는데 실제 전체 토큰 사용량을 이제 총합, 그러니까 평균 말고 1인당으로 평균 말고 그냥 전체로 보면 50배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쓰는 사람은 늘어봤자 4배 늘었는데 많이 쓰는 사람은 예전보다 거의 100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차이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대부분이 B2B 기업들이 돈 버는 쪽으로 좀 쓰고 있다. 그리고 아까처럼 로봇 데이터, 특화 데이터 이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는 산업 쪽으로 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사용자, 일반 개인들이 챗GPT 쓰시던 분들은 나는 옛날하고 비슷하게 쓰는데 왜 이렇게 GPU 많이 쓴다고 그러지? 라고 좀 체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 구조들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그 속도가 빨리 가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지금 마치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시대의 처음 아니면 지금 야 아직 봤더니 아직 로봇 데이터는 많이 없다는데 빨리 해야겠는데라고 하는 이 어떤 하이프도 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좀 덧붙이자면은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아까 답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 아까 클로드 같은 경우에 매출의 80%가 B2B에서 나온다고. 네, 네. 그러니까 B2B 클로드는 특히 B2B에 신경 많이 쓴다고 예. 들었어요. 그렇죠. 거긴 그림 그리는 것도 안 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B2B가 어떻게 보면 시장과 매출의 중심이고 이들이 많이 쓰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예전에 통신사에 있을 때 보면 아이폰을 갖고 들어왔는데요. KT에서 그 무제한 데이터 같이 풀어놓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는 데이터 익스플로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를 까보면 그러니까 오픈을 해보면 실제로 헤비 데이터를 많이 쓰는 유저가 5%가 거의 막 90% 거의 이상을 미친 듯이 쓰죠. 예. 거의.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은 오히려 안 써요. 저는 테크로 보는 그러니까 이걸 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용 패턴으로 볼 때 AI도 비슷한 게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 소수의 헤비 유저들 때문에. 예. 근데 그걸 따라서 지금은 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70대신데 예. 계속 뭐 영상 보고 계시거든요. 예. 와이파이도 연결 안 하세요. 본가 가 보면. 어.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아이폰이 2009년 10년에 나왔으니까 한 15년 지나면은 AI도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단가가 결국엔 낮아지니까요. 예. 네. 네. 자, 엔비디아 이야기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